유튜브 라이브 방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송파 갑의 김웅 후보를 모셨습니다. 20대 총선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최정예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굉장히 강점이 많은 그런 후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웅 후보는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해서 싸워온 젊은 인재입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불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온 그런 귀한 분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놀라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인륜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쩌다 이렇게 도덕 규범이 무너졌는가? 또 법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가?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정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지난해에는 조국 사태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많았고 또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한숨 지으신 적이 있었죠. 두 사건은 연관이 없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규범과 도덕 그리고 윤리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오늘 참석한 우리 김웅 후보와 함께 정의 또 불법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막 뛰어오고 있다고 보네요.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공정과 또 정의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줬던 그런 후보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의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정치 판사들을 동원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중대한 축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다른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도하게 그렇게 날치기 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선거법의 합의 처리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무너뜨린 것이죠. 역시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수적이 되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조국 비리 같은 여권 인사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또 야권에 대해서는 없는 범죄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을 뒷받침했던 비밀 국가경찰이 있습니다. 게슈타포죠. 이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 양심과 도덕의 윤리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마침 그 사이에 또 우리 이준석 후보가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죠?
그 노원구에서 공약 발표가 왔습니다. 지금 예, 수고했습니다. 먼 곳입니다. 예. 김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두 후보와 함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또 더욱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논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주로 듣겠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으로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숨가쁜 이준석 후보 말고 우리 김웅 후보가 1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고요. 지난 1월 달에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를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2005년, 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님으로 직접 모시고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그때 차장님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걸 배워서 제가 잘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아서 저는 차장님과 달리 검사 생활 20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대신 대한민국을 다른 방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선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1분 소개. 검사 후배가 검사 선배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의 1분 소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미래통합당의 노원벽 후보로 뛰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저는 사실 여기 오늘 주제로 잡힌 것들 원래 유튜브 방송에 돈 받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발언의 맥락이 약간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 초대해 주신 만큼 할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김웅 후보 서울 송파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송파갑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공간이 때도 왜 송파갑을 지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송파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아마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먹했는데요. 지금은 그 지역구 주민들께서 정말 열렬하게 반겨주십니다. 풍납동 이런 데는 가는 곳마다 술을 대접해 주셔서 후보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환대를 해주십니다. 우리 김웅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됐습니까? 2월 4일부터. 날짜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그 큰 중임을 맡아서 이제 출마했고 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처음에는 안 해보는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와이프가 현타가 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현타가 현실 자각 타임이란 뜻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아침 인사하고 이럴 때 지나가는 차에서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고 열심히 싸우라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진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정치를 하는가 보다 이 힘든 일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해도 지나가는 차에서 환호하는 것이 아주 드문데 정치 신인에게 그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동원한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방송을 떠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방송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이 기분 검사는 그 드라마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놔도 되는 건데 왜 하필 송파갑을 가셨어요? 저희 옆집 거 좀 더 주시지. 죄송합니다. 정치 선배인 이준석 후보께서 그래서 본인 소개도 하기 전에 아주 동료를 칭찬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까? 특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저처럼 송파는 좀 중장년층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직접 만나 뵈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닫혀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는 지금 뭐 클로저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제가 뭐 찾아가는 공원이나 뭐 이런 곳마다 석촌호수 제가 갔다 오고 나면 구청에서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길바닥을 그냥 뭐 베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맞습니다. 대표님 적응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적응하게. 아니 왜냐면 원래 김웅 그 후보가요 그 SNS를 잘해요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그런데 딱 페이스북을 보면요 되게 좀 그 심사가 꼬인 분이에요. 그래요? 네. 전에 알던 내가 알던 김웅과는 달라졌네. 이게 꼬였다는 게 뭐가 딴 게 아니라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있는데 말을 할 때 비유나 아니면 위트 이런 걸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딱 검사 선배 앞에서 각이 잡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전 진짜. 아니 저 예전에 아니 저도 대표님 이제 상관이지만 이렇게 접하는 걸 보니까 검사 세계는 각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장님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네. 여름에 보면 검찰청 자체가 에어컨을 잘 안 틉니다. 그래서 정말 더워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런 데서 나 조사 못 받는다 그러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검사들이 뭐 어쩔 때는 정말 밑에는 바지를 걷고도 뭐 일하고 이러는데 차장님은 그때도 항상 결제를 받으러 가면 항상 정장을 하고 아니, 지금이라도 좋은 얘기 해주세요. 아니, 좋은 얘기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저분은 정말 진짜 늘 항상 바르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구지게 하려고 해도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어떤 걸 소개할까요? 뭐 1분 소개니까. 아까 그냥 노원병. 그건 했다고 하시죠, 그냥. 네, 시간도 그러니까. 짧은데. 그러죠. 예. 네. 뭐 노원병 오래 전부터 이렇게 네.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전망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어디 방송 나가서 얘기한 적 있는데요. 그 약간 그 지도 같은 거 등고선 있잖아요. 몇 미터 이런 것처럼 130, 180, 150입니다. 기분검사 당선되면 우리 130석 하는 거고요. 대표님 당선되면 과반하는 거고요. 제가 당선되면 저희가 거의 뭐 다 먹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당이 이번에 그 강북 지역에 아주 훌륭한 후보군을 많이 내가지고 여느 다른 선거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도 제가 노원구 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왔는데 뭐 저랑 또 이동섭 의원님이랑 인호근 의원님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을 그릴 때 눈을 그려놓는 마지막 그림 활용점정이라 하잖아요. 그거만 딱 뭔가 있으면 됩니다. 눈 2개만 그리면 돼요 지금. 눈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대표님 뭐 준비하고 있는 거 계세요? 아만 저 대리인으로 사람도 보내고 네. 또 나도 메시지 보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대장이니까 대표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보내고 나도 가고 그런다니까. 이런 분위기군요. 이래야 방송을 먹고 살아요. 이래야 먹고 살아요. 어떻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후보들이 대표님의 그 마지막 용 눈 2개. 아니 대표님 하나만 하세요. 김종인 전 대위원장 하나 하고 그래서 2개 그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또 투표용지를 뭐 최근에 받아보고서 그 투표용지의 모델을 받아보고서 다들 깜짝 놀랐죠.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또 정의당도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잘 되질 않았죠. 먼저 우리 여기 준비된 것에 의하면 김웅 후보에게 먼저 묻게 돼 있는데 계속 김웅 후보에게 물어서 이게 좀 뭐 편파적이라고 하는 얘기 듣겠네요. 검사 후배라고. 그래 그래도 하여튼 준비된 걸로 하죠. 네. 검사 사직 결심했을 때 업무방에 올린 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 내부에도 큰 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또 관련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야기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사실 그 대검에서 형사 정책 단장을 할 때
1년 내내 제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건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뭐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은 처음에 의도하고 달리 정말 나쁜 법안이거든요. 저희가 봤던 법안 중에서 이렇게 추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니까 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을 걸겠다. 그래서 뭐 직을 걸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을 버린 거고, 야,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그동안 이 사람들이 국민을 속인 게 너무 뭐 좀 치가 떨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뭘 하나 남기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 썼는데, 전날에 그 비통함과 함께 마셨던 술 기운이 남아서 그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검사들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세세하게 지시하다라고 이러셨어요? 추미애 장관처럼? 그런 좀 부장들은 세세하게 지시하고 네. 그러죠. 근데 차장만 돼도 벌써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지시가 안 되고 검사들이 거의 전권이 한 8, 90%의 전권이 맡겨져 있죠. 부장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이렇게 요란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봐가지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나도 법무부 장관 했지만 정말 이런 요란한 장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그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선거법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는 뭐 미사역으로 굉장히 표장했지만은 뭐 선거법 적용해가지고 선거하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실제 실행되면은 거의 국민들이 뭐 법무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혼란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격으로 있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강욱 그 변호사가 그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데 아니 공수처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과 그 일가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다는지 이런 거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디서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만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뭐 내용들 좀 봤나 봐요. 근데 그걸로써 그렇게 될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원래 직무상 좀 취득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나가서 정치로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도 솔직히 뭐 비밀 알고 계신 거 많으시죠, 공무상. 쓰게 되면 다 공무상 비밀 누설 중한 범죄입니다.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러니까 공수처란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진짜 고양이한테 통째로 이제 생선가게 맡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공직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정치인을 하면서도 그렇고 자기 파벌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법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걱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저 김홍 후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공수처 법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예전부터 공수처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크게 반대 안 한다 필요하면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공수처 법은 제가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수호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수사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대통령 친위대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법안 보면은요. 일단 공수처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을 어떻게 만드냐. 추천위에서 2명을 일단 추천을 합니다. 2명을 추천하니까 뭐 여야 동수로 이렇게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 2명이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 법원행정처 처장이 들어가고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갑니다. 이 5명이 들어가서 야당은 2명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7명 중에 6명이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2명 다 사실은 여당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합니다. 공수처장을 이렇게 뽑아놓고 공수처 차장을 어떻게 뽑냐?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합니다. 공수처장이 제청을 해서 공수처 차장을 뽑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뽑느냐?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여당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과반수만 되면 7명에서 과반수만 되면 무조건 검사를 다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민변 검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공수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거죠. 예. 얘기를 좀 바꿔서 우리 그 선거법 예. 개정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개정된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비례대표자, 비례 그 대표의 후보들 한 50명 나온다고 치면 이게 뭐 굉장히 이제 길어지니까 선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죠. 뭐 이런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당 투표 용지가 이거 한 손에 들지도 못하는 수준이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례정당들이 등록되고 이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했던 당들, 그때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은 뭐 4-5개 정당이 연합됐다고 가는데 도저히 정당이라 믿기지 않는 수준의 그런 정당들이 연합해서 범여권 정당이라 하질 않나. 뭐 저는 이런 것들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되돌리지 않고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저는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정치인들의 사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반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 파동의 중심에 제가 최고위원에 있을 때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하고 이러면 시작됐었는데, 사실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 바른미래당이라는 당 안에서도 단식으로 그냥 당론이 결정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는 선거법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중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결국 표결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1이라는 기형적인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돌입하고, 저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요. 이런 식으로 180석 의석만 가지면은, 아니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요건만 갖추면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이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다 용인할 거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인할 거냐?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까 말했 조국 수호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뭐 하명이라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걸 거예요. 그 정상인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우리는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처음에 이제 이 법안 만들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다 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례 정당이 생기는 것이고 뭐 알바니아니 다른 나라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 복귀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강행을 했습니다. 무조건 강행을 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선거 용지인지 두루마리인지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뭐 미국의 두루마리가 뭐 거의 사라졌다고 하니까, 동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선거 용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이렇게 희화화돼 버리는 것이 되었고, 그때 이미 벌써 분명 당신들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치에 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하루 전날까지도 저희 당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정말 뭐 위헌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위헌적이면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도 위헌이겠죠. 그럼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맞는 거지만 자기들은 이게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헌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시켜 보면은 아, 예. 우리 대표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주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뭐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또 공수처법의 제일 큰 문제는 뭔지 각각 법에 대해서 하나씩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거법에 대해서요?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는 선거법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조항에 아주 문제되는 독소 조항들을 먼저 얘기했던 거를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도 못 지키는 거, 한 달 뒤에 바로 말 바꾸는 거, 이런 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정의당도 한번 세게 비판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야말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가장 이득이 본다 생각해가지고 사실상 전위부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가장 어린 젊은 후보 2명 내세워가지고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그분들은 조국 사태 때 있지도 않았어요, 정의당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지금 와 사과는 또 젊은 사람들 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무책임한 정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정치, 법조문보다 저는 이 문화 자체를 한번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하시죠? 일단 선거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아예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룰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보임 절차도 강제로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뭐 국회법에 보면은 48조 6조 6항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절차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 대통령을 위한 친위대이자 조국의 범죄는 다 감출 수 있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악랄한 그런 조직으로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이거 안 막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독재 기구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 그러네요.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저는 잘못된 악법들 폐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님 그러려면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법 개정을 통해서 눈을 그려주십시오. 네, 법 개정을 눈을 통해서 2개를 빵빵 박아넣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도 꼭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법 얘기 쭉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정당이 뭐냐, 뭐 조국 신당이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 신당,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조국 사태 전후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통 세습이라고 하면은 부의 세습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억제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물리고 재산의 그 차이 때문에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도 특히 오늘 이제 법원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정황이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무마해달라는 여러 가지 회유의 협박의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태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 뭐 유시민 씨도 그렇고 그 왜 김두관 의원도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데 그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본인들 스스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된다. 예, 이분들이 앞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한들 저는 그건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 뭐 이번에 공천은 지나갔지만은 여기서 엄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분이면은 그런 멘트를 안 하셨겠죠. 보통 이건 궁금한데 그 검사가 딱 이렇게 딱 범죄자가 와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가죠. 대충 그러면 시인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뭐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가 법의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처럼 그분들도 이번에 선거로서 국민들께서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겠죠. 우리 저는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장 당황했던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탈탈 털어서 이 정도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력 물론 대표님보다는 짧지만 경력 20년의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부를 오래 했던 탈탈 털어서 이 정도 막 거의 공룡이나 막 거의 막 코뿔소, 코끼리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먼지가 아니고 세상에 저는 보다 못한 게 뭐냐면
인천 인턴 활동 예정 뭐 증명서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직자로서 가장 또 저희가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차명으로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그걸 은폐를 한 다음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허위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정도 죄만 해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죄로서는 뭐 거의 극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은 또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뭐 직접 가서 PC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허위로 뭐 운영 현황 보고서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범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경력의 검사도 이렇게 다양한 백화점식의 이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재수 사건 그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는 그 동부지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기능을 저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멘트를 구속영장 그 사유에 이 정도 적는 그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와 공정을 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먼지가 아니에요. 왜? 이건 범죄로 따지고 보면은 뭐 티라노사우루스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먼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절대 이거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 불공정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국 사태보다도 이 조국 사태 이후에 기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참 황당한 느낌이 들었던 게 조국을 필두로 해서 당이 하나 나오질 않나. 거기다가 조국 그 응원 집회한다고 서초동에서 뭐 레이저 쏘고 집회하던 분들, 응? 이분들 보이스피싱을 4억 당했다 그러지 않나. 응?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아니면 회비 받아가지고 날렸다 그러질 않나. 조국에 대해서 사실을 밝힌다고 백서를 쓴다고 해가지고 돈을 한 지금 3억을 거둔 다음에 백서 썼냐 물어봤더니 한 글자도 안 썼다 그러지 않나 지금 다들. 뭐 이게 그러니까 이 범죄의 양태도 참 신기하긴 하지만은 이런 범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팬클럽이 형성되고 그걸 준사법기관인 검찰에다가 벽에다 레이저 쏘고 있고 뭐 이런 게 문화가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나. 예? 제가 여기서 가장 어리지만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리다고 그랬어요? 저는 6입니다. 네, 하여튼 뭐 30 넘으면 장관도 할 수 있는. 비슷해요. 30 넘으면. 그저 우리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 짧게 한마디씩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회의 사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얼마나 젊은 세대에게 상실감을 줬는지 그 철학의 문제거든요. 조국 그 당시 장관이 과거에 트위터에다가 했다는 말 중에 젊은 세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은 가재, 붕어, 개구리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독서실을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언젠가는 개천에서 용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그냥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라는 건 특권의식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애초에 거기서 좌파와 우파의 접근이 갈린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좌파가 뭡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하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가재붕어 개구리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철학을 이번에 국민들 심판해야 된다. 자기들은 예전에도 공산당도 보면은 공산당원들이나 간부들은 잘 살았죠. 나머지는 가재붕어 개구리 만들어 놓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웅 후보가 보는 교훈 어떤 거예요? 청년들의 분노. 청년들은 사실 이번에 느끼는 것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아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청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말랑말랑한 말들, 뭐 당신에게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이런 미사오구만 가득했던 그런 말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택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훈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 방송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한번 댓글 한두 개 볼까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세 분 화이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 분이니까 나도 껴있네요. 또 보니까 200석 가자. 가즈아 이렇게 쓴 거죠. 예. 반드시 압승. 예. 우리 또 있네요. 대표님 진행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래로 이사 가자. 2사 가자. 2번, 4번. 2사 가자. 4번. 아, 4번이 어느 당이지? 미래한국당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 저도 물어보는입니다. 예. 예, 세 분 지지한다니 저까지 껴서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분노를 산 사건이 뭐 조국 사태 못지않게 분노를 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다름 아닌 N번방 사건이죠. 예.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그 여러 많은 의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만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두 후보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일벌백계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일반적인 어떤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당도 여지없이 뭐 비판을 가했지만은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죠. 지금 당장 유권자들을 만나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뭐 26만 명이 관계되었다 이런 말부터 해서 좀 말들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노의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보통 청와대 청원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떴을 때 100만 명 넘기기가 참 힘든데 이거는 200~300만 명씩 바로 이제 며칠 만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걸 정치권이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이 문제가 아주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인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사실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이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 이름이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진짜 분노합니다. 예전에 버닝썬 이런 문제들도 얼마나 이 정권에서 호기롭게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했었다가 본인들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본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 밝혀지면서 지금 용두사미 수사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국 파보면은 또 이번 정권의 치부가 또 드러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잠잠해져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강하게 우리 당은 끝까지 이걸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N번방 사태에 이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접니다. 또 사실은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선거운동 나가 보면 막 너무 걱정하시면서 오토바이 수리하신 분이 제 손을 잡고 선생님 그 기분 아니시죠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동명이인이 또 개입이 돼 있는 사건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 형사부 사건하고 특히 이제 여성 성폭력 사건 담당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사실은 밝혀진 게 이렇게 나온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꽤 그런 일을 많이 겪었고 제가 이제 졸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이런 거에 피해를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지옥이 된 수민 씨의 꿈이라는 그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되게 아픈 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과거의 이 성폭행과 이 성범죄와 지금 범죄가 이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디지털 범죄로 가면서 피해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의 폭이 과거에 100이었었으면 이거는 막 100만 조 정도 이렇게 뭐 100억 조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피해자들입니다. 정말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엄벌을 하고 지금 뭐 안 잡힌 가까시라고 하는 그 친구도 어떻게든지 반드시 잡아내서 엄벌을 해야 되지만 저희 당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게 돈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의료적인 지원입니다.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 디지털 그 성범죄 물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삭제를 하는 그 국가가 나서야 줘야 됩니다. 그런 법안들을 제가 꼭 반드시 만들고 싶고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거는 관점을 좀 한번 우리 당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 것도 지금 이 나쁜 사람들 나오니까 나쁜 놈 잡아라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나쁜 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와 그리고 또 이 피해 입은 분들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들의 어쨌든 그 착취 행각에 있어가지고 대상이 된 분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육봉사단체를 하면서 이런 그 가출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좀 좋지 못한 청소년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걸 의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 안에 또 가출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이 학교라는 조직에서 보다듬고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선거 더 큰 거 나가시면 한번 공약해 보세요. 네, 지금은 선거 너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번은 이제 검사 생활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입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명단 공개나 이런 거 이제 법률적인 그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보면 이제 뭐 경찰 고위 경찰이 뭐 가입이 됐었는데 자기는 뭐 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지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까지 이르는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막 우 달라들어서 누군가는 정말 막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회에 있고 우리 국민들은 마치 전혀 이제 책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책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명단은 일단은 법률적인 절차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동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둘 다 당선되고 저희 셋 다 당선되면은 입법해야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대표 발의. 예, 뭐 참 우리 그 김웅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언론 보도가 났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소개하는 사진이 그렇죠.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또 다른 김웅.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또 제가 약간 좀 상당히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최근에 뭐 저희가 뭐 유세를 가고 있었을 때 뭐 거기에서 와서 유세가 방해되는 것들도 좀 있었고 또 저희가 뭐 현장에 나가면 현장이 봉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좀 순간 화가 났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맞길래 술 한잔 사달라 그리고 잊자라고 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끝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갖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동명이인이 세월호 선장이에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선거 2016년 나갔을 때 아니 이준석 이렇게 하면 뭐 제가 홍보물 같은 것도 온라인에 올리고 이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글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포털 사이트 가서 이준석 치면요 제 얘기는 뭐 아무리 열심히 공약을 쓰고 해도 안 올라오고 전부 다 선장 얘기라 가지고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이즈 마케팅으로 생각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막 진짜 그때는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진짜. 제 이름은 같은 이름이 나밖에 없어요. 이런 해프닝이 없습니다. 이준석도 없고 김웅도 없고 황교안은 없습니다. 저도 세월호 전까지 괜찮았다니까요. 그게 근데 아 진짜 너무 우리 국민들이 아픈 일인데 거기 계속 그렇게 그런 기사 같이 뜨니까 저는 뭐 액땜 수준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액땜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대표님은 요즘 선거 운동 어떻게 하세요? 다양하게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해왔어요. 남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대표- 나는 뭐 새 대표님 하루에 그 대표님 사진 찍지 않은 사람 몇 명 정도요?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한 20명 20명. 밖에 안 됩니다. 몇 명이에요?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줄 서 있어요? 아니, 저기 대표님도 계신데 그, 근데 그 정도 참 됩니다. 훨씬 많구나. 이거를 소개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인사, 출근 인사, 또 퇴근 인사할 때 사진 찍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반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놀랐습니다. 우선 뭐 연세되신 분들은 다가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굉장히 용기 있게 뭐 20대, 30대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하, 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요. 옛날의 희망을 다시 되찾는 그런 아니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자신감은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자신감 되찾으신 겁니까? 하도 뭐 이렇게 60 예리하시네. 넘어가면서 또 더더가 두 번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일단 좀 그 현장에 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대표님 젊은 제가 알기로 선거법에 색소폰 불어도 될걸요? 되죠. 그러니까 뭐 네 마디인가까지는 불어도 될걸요. 그게 뭐 공안 검사시잖아요. 뭐 아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저 낙원상가에 네.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렇네. 나온 생각이 주인이 있네요. 한번 이거 불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 다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입이 닿는 마우스피스 이건 갖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없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도 그러면은 그 소리가 나오는 것만 해도 아유 소리 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대표님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시점 또는 가장 주목받던 시점은 그 머리 하셨을 때거든요. 투블랙. 누가 하실 그거 없어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가시죠. 아까 내가 오늘 가시죠. 이제 선거 운동 본격화되면 뭐 아주 획기적인 거 하겠다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포함되지 않을까요? 모든 운동원은 아니겠지만 희망하는 사람은 대표님이랑 같은 머리 스타일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예. 자, 뭐 좋은 저에 대해서 조언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두 후보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 가장 바쁜 때 시간을 쪼개서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도 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칙과 정의가 이겨야 한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 안 하니 화가 난다. 민주당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인정하세요. 분위기 짱. 두 사람 때문에 나도 분위기 올라갔습니다. 세 분 다 당선되시기를. 뭐 그렇게 되죠. 무소속 찍지 맙시다. 우리 미래통합당 찍읍시다. 오늘 방송 너무 든든해요. 예. 앞으로 이런 거 자주 합시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저 표 못 얻을 수 있어요. 수도권 70석 가지와 좋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뭐 저절로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유튜브 활동 많이 하세요. 두 분은 뭐 워낙 우리 저 이준석 후보는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네. 우리 김웅 후보도 유튜브 활동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소문. 저는 유튜브 출석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의 유튜브를 처음 만들어봤는데 두 분 참석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이준석 후보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이 첫 형식에 저희가 초대되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던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들의 좋은 면 많이 발굴해가지고 180석 가야죠. 예, 그리고 아마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언론인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기사거리 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찬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웅 후보 말씀하시죠. 대표님 참 쉽지 않은 진행이셨을 텐데 첫 진행입니다. 네, 첫 진행 치고는 저는 뭐 한 그 전에 한 10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첫 진행이라고 하니까 꽤 놀랐고
제가 지켜봤던 대표님의 모습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항상 정말 변함이 없으셨고 항상 바르신 분이셨어요. 물론 술자리 가셔서도 늘 바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불만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바른 분이시고 원칙을 항상 지키시면서도 정말로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말 예전에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분이 있었을 때 다들 엄벌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새가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 소리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고 그게 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큰 가르침이었었습니다. 그런 모습 꼭 가지시고 힘없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대표를 해주시는 그런 대표님이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정말 든든하고 미래한국당 정말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방송 함께 해주신 자유민주 진영의 유튜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여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삽니다. 산다. 예. 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